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내과 교수 이광혁입니다. 급성췌장염 강의 2번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 및 담도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췌장담도학회 교육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의사의대도서관과 같이 췌장담도학회에서 췌장 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급성췌장염 2편으로 이번에는 주로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회에서 강의한 췌장염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급성췌장염은 대부분 급성복통으로 매니페스테이션합니다. 따라서 응급실에 온 경우 다른 질환과 감별이 매우 중요하며 치료로 예후가 바뀔 수 있는 질환, 퍼포레이션, 옵스트럭션, 임팍션, 페리토나이티스, 애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한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진단 기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급성복통, 혈액 췌장 효소 수치 상승, 그다음에 영상에서 급성췌장염의 소견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며 뒤에 말씀드린 배제 질환,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감별된다면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됩니다. 다른 원인의 배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췌장염은 중증도에 따라서 마일드와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로 나누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마일드 애큐트 판크레타이티스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 미만이지만 시비어 같은 경우는 15% 이상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을 포함한 SIRS, 다른 장기의 부전, 그다음에 CT에서의 네크로시스의 정도, 디하이드레이션과 인플라메이션을 헤마토크립, BUN, CRP, WBC 등의 검사 결과로 판정을 해서 이와 같은 판정 결과에 의해서 보통 임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임상적인 판단의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낮습니다.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높지만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낮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ICU 혹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파치트 스코어나 비샵 스코어를 갖고 팔로우업을 하는 것을 보통 고려를 합니다. 췌장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원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건 갈스톤이고 갈스톤 판크레타이티스의 치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원인을 아는 것은 이 원인에 따른 치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발을 막거나 그다음에 당장 지금의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한 치료는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보다는 다음 강의인 증례토에서 좀 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 중요한 질문, 췌장염이 맞는지, 중증도는 어떤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이 급성췌장염의 진단에서 중요하고 이게 잘 돼야 그다음에 이제 치료도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급성췌장염의 치료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눕니다. 급성췌장염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모든 환자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니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급성췌장염 그 자체에 대해서 췌장 자체 때문에 생겨나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치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아마 이니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셜 매니지먼트는 크게 플루이드 테라피, 페인 컨트롤, 엔티바이오틱스, 뉴트리셔널 서포트, 그 밖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연구된 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가장 큰 목표는 마일드 판크레타이티스가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큰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수행요법입니다. 적절한 수행요법은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로 넘어가는 걸 막고 모탈리티를 줄인다는 건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은 이 자체가 마일드 판크레타이티스를 네크로타이징 판크레타이티스,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로 전환시킨다는 것도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췌장염에서 디하이드레이션은 ATN, 애큐트 튜브라 네크로시스가 키드니에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ARF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수액 공급 요법들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 어떤 수액 공급 요법이 제일 좋으냐? 고을 디렉티드 테라피라는 게 좋으냐? 어떤 목표를 정해도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목표 없이 임상적으로 판단하고 해도 충분한가? 이때 주는 플루이드가 링거스 락테이트 솔루션이 좋은가? 살라인이 좋은가? 아니면 신테틱 콜로이드가 좋은가? 볼륨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좋은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수액을 하는 시점과 그 기간은 어떤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췌장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이 치료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고 하는 거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당하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나야 두 군을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빈도가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세한 차이까지 보기에는 환자를 충분히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된 연구들은 어쨌든 모니터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버하이드레이션이 많이 됐고 오버하이드레이션은 부작용이 많아서 실제로 물을 준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오버하이드레이션은 부작용은 Acute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과 펄모너리 에데마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연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플루이드가 좋으냐,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거는 없고 주로 이제 비슷한 게 하트만 솔루션입니다. 이와 같은 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연구가 됐는데 몇몇 연구들에서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지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꼭 이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솔루션을 줄 때 중요한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솔루션 안에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드문 원인 중에 하나의 하이퍼칼세미아가 있는데 이건 하이퍼칼세미아한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는 칼슘을 포함된 이 솔루션을 주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플루이드 리서시전 레이트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마일드 판크레아티스 환자를 보고 있다. 이 환자가 12호로 넘어가는 것 같다. 아니면 12호 판크레아티스 환자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보통 추천되는 것은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어그레시브 IV 플루이드 하이드레이션 5에서 10ml per kg per hour로 플루이드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플루이드를 주기 시작할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오버하이드레이션을 조심해야 되고 환자가 이게 크레아틴이 올라가 있는 레날 페일리어가 컴바인드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하이드레이션은 항상 그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골을 이뤘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그 레이트를 항상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연구라든지 어그레시브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하트레이트를 120 이하로 BP를 민 아테리얼 BP를 65에서 85 유린 아웃풋을 0.5에서 1cc per kg per hour로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이 정도를 보통 유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이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하이드레이션 양을 좀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바이탈 사인이랑 유린 아웃풋, BN이나 헤마토크rit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자주 해서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단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췌장염 환자는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24시간에서 48시간 관찰을 하다가 시비어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의심되거나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심이 되면 뭐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브도미널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든지 디하이드레이션 피처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앱도미널 페인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랩이 이상하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이드레이션을 어그레시브 하이드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그레시브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자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주 측정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아월 유린 아웃풋을 측정해서 유린 아웃풋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유린 아웃풋이 유지가 안 된다면은 수행요법의 양을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산소 공급이 필요해서 SaO2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꼭 검사해야 될 레버러리 테스트는 CBC, 엘렉트로라이트, 비유엔 크레아틴, 글루코스, 여러 가지 그 칼슘, 포스퍼스, 마그네슘과 같은 이와 같은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만약에 환자가 뭐 레스퍼레이션이 안 좋거나 그래서 ICU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유리너리 블레드 프레셔라 그래서 그 폴리를 통해 가지고 그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앱도미널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페인 컨트롤입니다. 페인 컨트롤은 뭐 단순히 환자를 편안하게 한다는 면도 있지만은 사실 이 페인이 생기면은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고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면은 이거 자체가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허혈을 더 촉진시켜 가지고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 컨트롤을 잘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ICU 환자 인투베이션 돼 있으면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경우에 페인 컨트롤 안 하기가 쉬운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 페인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인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어떤 오피오이드를 사용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인트라비너스 오피오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예전에는 데메롤, 그러니까 흔히 메페린이라고 부르는 데메롤이 좋고 뭐 몰피는 안 좋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그 스터디에 의해서 이건 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펜타닐과 하이드로몰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다른 것보다 약간 좀 좋고, 그다음에 신장이 나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췌장염의 시비어 판크레타티스에 의한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펙션입니다. 인펙티드 네크로시스인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를 꽤 많이 사용했지만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엔티바이오틱스는 익스트라 판크레아틱 인펙션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인펙티드 네크로시스가 의심이 되면 보통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쓰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나면은 더 쓰지 말고 끊을 거를 보통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쓰면서 끊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엔티바이오틱을 쓰려면은 카바페넴이나 퀴놀론, 세프타진, 세페핌 플러스 메트로니다졸과 같이 췌장에 잘 투과가 잘하는 항생제를 쓸 것을 보통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 정도의 랜더마이드 컨트롤 트라이얼이랑 메타아날리시스, 코호트 스터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다 사용하지 말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펙션이 의심도 안 되고 감염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은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판크레타이티스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그 판크레타이티스의 시비어리티가 어떤 정도이든지 간에 프로필락틱 엔티바이오틱스는 레커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일드 판크레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쉬게 하고 통증만 약간 조절해 주고 하이드레이션만 적당히 해주면은 뭐 일주일 이내에 보통 먹기 시작해서 보통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이거보다 더 길게 못 먹는 경우, 머더릿 시비어 에큐트 판크레타이티스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4에서 5일이 지나도 먹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뉴트리셔널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췌장염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언제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보통 임상적으로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기준은 일레우스 없고 노지아 보미팅 없고, 그러니까 환자가 특별히 판크레타이티스에 의해서 못 먹을 만한 여러 가지 증상이 없으면서 통증이 감소하면서 인플레니마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여러 가지 엔자임이라든지 페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환자가 본인이 밥 냄새 맡으면 자기가 배고프다고 느끼면 보통 먹기 시작하면 대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그 파렌테럴 누트리션보다 엔테럴 누트리션, 그러니까 튜브 피딩이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 환자에서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랄 피딩도 빨리 먹이면 환자가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같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편안해 할 때 먹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일찍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췌장을 쉬게 한다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시비어 판크레타이티스 환자가 돼서 일주일 이상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보통 파렌테럴 누트리션, 그러니까 IV로 영양분을 다 주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엔테럴 누트리션이 파렌테럴 누트리션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테스티널 뮤코자는 영양을 그 인테스티널로 가는 블러드 베슬뿐만 아니라 루멘에 있는 영양소를 직접 섭취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적절한 음식을 먹여주는 게 인테스티널 뮤코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잘 유지가 돼야 인테스틴에 있던 세균이 블러드로 들어와 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얼 트랜스로케이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엔테럴 누트리션이 파렌테럴 누트리션보다 좋기 때문에 엔테럴 누트리션 하는 게 맞다, 이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쉽게 해서 판크레타이티스가 생기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하는 거랑 72시간 뒤에 온디맨드로 하는 걸 비교하는 RCT를 했습니다. 빨리 해서 좋다면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걸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일찍 하는 경우에 환자의 불편함만 더 많이 늘어나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72시간 뒤에 해도 별 문제는 없고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엔테럴 피딩이 좋긴 하지만 그 시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엔테럴 피딩 방법으로 나소 게스트릭 피딩과 나소 제주날 피딩이 있습니다. 보통 나소 제주날 피딩이 그 튜브 끝을 트리치 리가먼트 아래쪽인 제주놈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스토막과 듀오데놈에 음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판크레아스를 자극하는, 그래서 판크레아스 주스가 더 나오는 걸 예방할 수 있고, 나소 게스트릭 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의 리스크가 나소 제주날 피딩보다
더 그 TB, 더 스토막이 있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RCT를 해보니까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거든지 간에 톨러러블한 피딩으로 지금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랄 피딩이 어쨌든 파렌테럴 누트리션보다 더 좋은데, 그럼 엔테랄 피딩은 보통은 뭐 아프고 난 다음에 5일째 되는 날 보통 시작 여부를 보통 결정을 해서 이때부터 보통 시작할 거를 실제 임상에서는 레커멘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 췌장염의 치료의 흔한 임상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관찰하다가 환자가 나빠져서 ICU로 가고 하이폭시아 때문에 이제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걸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중증 췌장염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프로프리에이트,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처음에 시작해서 이걸 잘 맞춰가는 이 어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클로즈 모니터링입니다. 이건 5일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엔테랄 튜브 피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엔티바이오틱스는 프로필렉틱하게 쓰지는 않고요.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감염이 다큐멘트 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췌장에 잘 침투하는 항생제를 쓸 거를 보통 권유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연구된 걸로 펜톡시필린이라든지 엔티펑갈이든지 프로테아제 이니비터가 과연 췌장염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뭐 진균 감염이 증명이 되면 엔티펑갈을 쓰는 경우는 뭐 다들 억셉트하고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크게 보면은 로컬 그 판크레아스 주변과 판크레아스에 생기는 컴플리케이션과 시스테믹 컴플리케이션은 나타납니다. 시스테믹 컴플리케이션은 뭐 호흡부전, 심혈관계부전, 심부전, 뭐 DIC, 각종 대사 이상 등 각종 전신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합병증은 이제 그 뭐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카디올로지 선생님, 호흡부전 같은 경우는 펄모놀로지 선생님들과 같이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 각각 기관의 부전에 맞춰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췌장에 생기는 로컬 컴플리케이션과 밖에 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에큐트 컴파트먼트 신드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췌장 주변 합병증을 이해하려면 일단 췌장 괴사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좀 가능을 합니다. 근데 중증 췌장염이 발생하면 췌장과 주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건 이제 보통 CT에서 확인이 됩니다. CT에서 조용 증강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약간 이 하얗게 보이는 것보다 약간 좀 덜 어둡게 보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췌장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염이 되면 이와 같은 에어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췌장에 염이 생기면 이제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낸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췌장염이 생기면은 췌장이 소화가 되면서 췌장 주변으로 이렇게 플루이드가 고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절로 좋아하지만 이건 이제 마일드 판크레아타이티스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과노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MPO 시키고 플루이드 주고 쉬게만 해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더 진행해서 췌장에 괴사가 생기게 되고, 이 괴사가 생기면 췌장이 녹아내리게 되죠. 췌장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장기도 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녹아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페리토늄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이 이 녹아내린 부분을 싸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싸게 되는 현상을 월드 오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월드 오프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싸고 돼 있는 괴사된 조직이 이제 안쪽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되면 이게 물이 됩니다. 물이 되면 이제 판크레아틱 수도시스트가 됩니다. 이게 수도시스트가 이제 리졸브가 되죠. 이와 같이 네크로시스가 돼 있거나 아니면 물이 고여 있을 때 여기 이제 감염이 생기면은 네크로시스인데 감염이 있으면 임팩티드 네크로시스. 수도시스트에 감염되면 판크레아틱 앱세스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월드 오프가 되는 데까지는 보통 한 3에서 4주, 이제 판크레아스 수도시스트가 되는 데는 이거보다 한 달, 2에서 4주 정도가 더 걸리게 되면 보통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쓰는 용어 중에 네크로시스가 된 상태인데 감염이 안 된 경우에는 임팩티드 네크로시스의 상대적인 용어로 스터라일 네크로시스란 말을 쓰고요. 주변에 이제 페리토니움이나 파이브로시스가 되면서 이제 감염, 그 네크로시스가 된 부분과 주변 장기가 구별이 되게 되면 이제 월드 오프, 판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월드 오브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랑 판크레아틱 수도시스를 합쳐서 월드 오브 판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고 마일드 형태고 췌장이 있고 췌장 주변에 이렇게 액체 고임이 있는 거를 초음파와 CT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와 같이 췌장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부위가 다 녹아내려서 까맣게 보이고 주변의 조직이 같이 다 네크로시스가 된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위드 매시브 네크로시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아틀란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췌장의 부작용을, 췌장의 합병증을 이같이 분리하는 거에 의해서는 acute peripancreatic fluid collection, 앞서서 처음 보였듯이 췌장염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약간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수도시스트, 이거는 월드 오프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가 리퀴팩션이 돼서 생겨나는 거고요. acute necrotic collection은 췌장염이 점점 진행하면서 주변을 다 녹여놓는 상태입니다. 이게 월드 오프가 돼서 수도시스가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월드 오프 판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 그러니까 월드 오퍼가 된 네크로시스트인지 수도시스트가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드레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액큐트 판크레아틱 플루이드 콜렉션은 마일드 판크레아티스인 경우고, 이게 저절로 좋아지면 저희가 보통 마일드 판크레아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근데 여기서 좋아지지 않고 주변을 다 녹이게 되면은 액큐트 네크로틱 콜렉션이 되고요. 이와 같은 액큐트 네크로틱 콜렉션이 이제 점점 더 월드 오프가 되면서 월드 오프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가 되고, 주변을 감싸게 되고, 이 안이 녹게 되면 여기 쭉 녹아가면서 수도시스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찍어놓은 같은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판크레아틱 네크로시스, 주변을 막 괴사를 시켜가지고 주변이 다 녹아내린 상태에서는 보통은 이때 하는 치료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플루이드 테라피랑 저희가 엔티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쓰면서 뉴트리션을 서포트하는 그와 같은 에큐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네크로시스를 걷어내면은 좋아질, 보통 이제 이와 같은 판크레아스로 죽은 조직을 보통 걷어내면은 환자가 대개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크로시스 된 곳과 그 주변에 네크로시스가 안 된 부분이 감별이 어려워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도 그게 잘 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쨌든 플루이드 테라피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큐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면서 멀티오간 페일리어로 가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린 걷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항생제 투여할 때는 보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췌장 조직 침투가 좋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 그 항생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크로티사이징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더 나빠져서 저희가 어떤 이거를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이걸 걷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걷어내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술은 가능하면은 펄큐테이트 내시경을 통해서 인터널 드레이지 하는 걸 보통 요즘은 가장 먼저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퍼큐테니어스, 그 영상의학과에 부탁을 해서 밖에서 관을 넣어서 드레이니지 하는 걸 보통 시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덜 인베이시브한 걸로부터, 만약 이게 좀 더 안 되면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든지 네크로섹토미를 하게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오픈 서저리를 해야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통 스텝업 테라피라 그래서 좀 덜 침습적인 치료로부터 더 침습적인 치료로 차례대로 하는 걸 보통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드레니지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월드 오프는 돼야, 그래서 이 저희가 드레니지고 하는 것과 정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와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4주 이상은 지나야 되고요. 이 정도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와 같은 치료를 보통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면은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스텝업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서지컬 데브리망도 최소한 3에서 4주는 기다려서 이게 잘 구별이 돼야지만 이와 같은 치료들이 보통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소화기 내과에서는 엔도스코픽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가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루트에 따라서 트랜스 게스트릭과 트랜스 듀오데널 어프로치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멀티플 넣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소시스틱 드레니지라고 해서 이제 코로부터 그 시스트까지 드레니 튜브를 넣어서 그쪽으로 이리게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걸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메탈 스텐트를 넣고, 요즘은 루멘 어포징 메탈 스텐트라고 해서 이게 좀 더 넓은 구경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스텐트가 개발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텐트를 통해서 엔도스코픽 네크로섹토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크레아틱 덕트가 망가진 경우에는 판크레아틱 덕트 스텐트를 보통 넣는데, 뭐 판크레아틱 덕트가 옵스트럭션 됐거나 망가졌거나 하면 판크레아틱 스텐트를 넣어서 그쪽으로 드레니지를 해줘야지만 여러 가지 플루이드 콜렉션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 같은 치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시스트가 있는 환자에서 저희가 초음파 내시경을 보고요, 이와 같은 수도시스트를 보고 이제 여튼 US FNA 니드를 가지고 여기를 펑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넣게 되고요. 지금 다이를 쏘고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놨습니다. 가이드를 넣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벌룬으로 넓히고,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놓은 그 사진이고요. 플로로스코프 사진이고, 벌룬으로 넓히고 이쪽으로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은 때 스텐트를 이제 하나만 넣을 게 아니고 두 개를 넣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그 같은 그걸 썼습니다. 이건 이제
초음파 영상에서 저희가 벌룬으로 넓히는 거고요. 이거는 플로로스코피에서 벌룬으로 넓힌 사진입니다.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가이드 와이어를 2개를 넣기 위해서 가이드 와이어 2개가 들어가는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 와이어 2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쪽을 통해서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스텐트를 하나를 넣고 그래서 2개의 스텐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내추럴 드레니지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스토톰으로 뚫고 부지네이션을 하고 메탈 스텐트를 넣고 나소시스틱 드레니지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도시스트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EUS를 보면서 펑처를 하고 펑처를 하고요. 펑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가이드 와이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토톰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를 가지고 소작을 하면서 뚫었습니다. 이걸 넓히기 위해서 부지네이션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를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좀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뺐었다가 다시 한번 넣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메탈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메탈 스텐트 팁이 있으면서 메탈 스텐트가 벌어지면서 메탈 스텐트가 들어가는 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메탈 스텐트가 쫙 초음파 내시경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탈 스텐트를 이 사이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내시경 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탈 스텐트 내시경 쪽 엔드가 있고요. 안쪽에서부터 쭉 초음파를 보면서 벌리고 있고 마지막까지 여기가 이제 디스탈 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벌려서 이쪽으로 고름이 나오도록 배액수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펼쳐지면서 이쪽으로 안쪽에 있던 임팩티드 머터리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이드 와이어를 놔두고 이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나소시스틱 튜브를 넣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띡하기 때문에 그걸 씻어주는 그와 같은 튜브를 하나 더 넣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튜브가 이 만드는 메탈 스텐트 사이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넣고 난 다음에 메탈 스텐트가 있고 나소시스틱 튜브가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그냥 단순히 드레인 갖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도저히 드레인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와 같이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홀을 만들고 홀을 통해 가지고 위를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임팩티드 네크로시스된 췌장 및 췌장 주변의 조직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직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다 감염의 원인이 되고 계속적인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조금씩 뜯어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 디바이스나 이런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뜯어내는 거 굉장히 소량씩 뜯어내서 조금 뜯어내고 이와 같이 해서 이걸 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뜯어내고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뜯어내고 난 건데 이게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이 뜯어내는 게 아니라 또 한꺼번에 많이 뜯어낼 수 없는 건 이 주변에 혈관 같은 게 또 숨어 있기 때문에 왕창 뜯어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조금씩 뜯어내기 때문에 한번 환자한테 시작을 하면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단순히 조금 뜯어내서 버리고 조금 뜯어내서 버리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이걸 몇 차례 걸쳐서 해서 이걸 깨끗하게 질 때까지 보통 해서 이 안이 이제 좀 깨끗해지고 정상적인 조직이 좀 보일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프로시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여기를 조금 다시 해서 다시 뜯어내는 이와 같은 식으로 죽은 조직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다 죽은 조직이 꽉 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되면은 수도시스트가 되고요. 수도시스트는 예전에는 이게 뭐 크기가 6cm 이상이면 치료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쨌든 수도시스트는 증상이 있거나 수도시스트로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걸 드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드레인하는 방법은 각 센터마다 제일 좋은 방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인터널 드레인지를 해주는 게 환자한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가성낭종이 있고 이 그 가성낭종 때문에 그 위에서 12정으로 넘어가는 데가 눌려서 막혀서 옵스트럭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레인 하기로 결정했고요. 마찬가지로 EUS를 가지고 뚫고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그쪽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어서 드레인을 해줬더니 뭐 다 그 드레인에서 이 물은 다 빠지고 이제 옵스트럭션이 풀린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가성낭종에 그 감염이 되는 경우는 앱세스가 되고 앱세스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드레인 튜브를 넣어서 이걸 드레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서지컬 트리트먼트는 저희가 기다린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주는 지나서 이게 월드오프가 돼야 구별이 돼서 가서 잘라내든지 드레인을 하든지 모든 방법이 됩니다. 근데 4주 전에 아주 애큐트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는 앱도미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버하이드레이션 때문에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인트라 앱도미널 프레셔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장기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 혈류 감소로 인해서 배 안이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다 괴사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배를 열어서 복강내 압력을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블러드 플로우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는 보통 유리너리 블레드 프레셔를 ICU 환자 같은 경우는 재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염증이 확대되면서 이제 천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성동맥류의 출혈에 의해서 혈관 중재술로 지혈이 실패한 경우도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가성동맥류의 출혈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수도시스트가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경과 중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헤모글로빈이 떨어졌는데 뭐 GI 트랙트의 블리딩이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이 수도시스트 내로 가성동맥류가 생겨서 이 안으로 매시브 블리딩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혈관 조영술에서 이와 같은 가성동맥류를 엠볼리제이션으로 막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걸로 안 되게 되면은 이때도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케이스 증례에서 좀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일 텐데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치료가 뭐가 있냐. 뭐 갈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는 1편에서 보여드렸듯이 ERCP를 통해서 돌을 빼내는 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메타볼릭 이상이 있을 경우는 메타볼리즘을 교정해주면 되겠죠. 하이퍼트리클리세리데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애큐트하게 뭐 TG가 뭐 2000, 3000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경우 이걸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파레시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라즈마 파레시스라면 갑자기 많이 떨어뜨릴 수가 그 TG 레벨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옵스트럭티브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옵스트럭션을 뚫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사실 에큐트 앱도미널 페인으로 이와 같은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로 매니페스트하는 건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피하는 게 리커런스를 막는 방법일 겁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디스커션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진단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익스클루전, 시비어리티, 코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니셜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윈도우 피리어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비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경우에도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비어로 갈 것 같으면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이 중요하다. 어그레시브 하이드레이션을 할 때도 역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오버하이드레이션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뉴트리셔널 서포트는 보통 이와 같은 치료를 하면서는 5일째까지 회복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엔테랄 피딩, 파렌테랄 피딩보다 엔테랄 피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로 로컬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절한 드레니지가 필요한데 이 드레니지 하는 시점은 보통은 4주를 경계로 해서 보통 4주 지나서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4주까지는 어쨌든 이와 같은 이니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환자를 잘 버텨서 이와 같은 드레니지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끌고 가는 게 네크로시스가 생겼을 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끝이고요. 이제 더 재미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